인류 평화를 가져다 온 유레카 19, 17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교통문화를 바꾼 위대한 발명. 해외여행 갔을 때 공항이나 기차역에 딱 도착하면 환전하자마자 바로 구입하는 게 있죠. 여행 필수템, 교통카드. 이건 정말 혁명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거 일일이 잔돈 받고 거스르고 이게 얼마나 맞아요. 불편해요. 특히 남의 나라에서는 그 잘 얼마짜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동전들. 맞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카드. 싱가포르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이지링크.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 등 세계인이 모두 이 버스 카드로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띡, 띡, 그냥 되면 올패스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었어요? 통전 냈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옛날 버스 값은 저 초등학교 때 네. 60원이었어요. 60환 아니야? 60원. 아니야, 환 아니야. 근데 내 기억에 내가 그 60원을 낼 무렵에 이게 오른 거라 그랬었어. 원래 50원이었어. 60원이 오른 거였다고요? 네. 나이가 몇이신 거예요? 이 교통카드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1995년 대한민국 서울. 아, 진짜요?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첫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고덕동에서 잠실운동장까지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요. 1996년 7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제가 확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교통카드가 상용화되면서 버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맞아. 혁신이었죠. 아, 대단했어요. 다 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리고요. 2008년 국내 교통카드 업체인 B머니에서 뉴질랜드 웰링턴, 오클랜드 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몽골까지 진출. 2018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개발한 교통카드 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도 수출됐다고 합니다. 부자 상품이네. 대단하죠? 한국의 대중교통 혁명이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명품이 됐네요. 이거 자랑스럽네. 아니, 이게 처음 생긴 게 한국인지 몰랐어요. 몰랐죠. 네. 자, 전 세계 교통문화를 뒤바꾼 위대한 발명, 교통카드였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6위 공개합니다. 즉석 메뉴 조리기의 끝판왕. 한국인 제2의 주식, 우리 국민의 소울푸드 중 하나. 바로 라면이죠. 정답. 자, 그런데요. 이 라면이 제일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강에서 먹는 라면. 정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우리의 입맛을 구원해준 발명템은 즉석 라면 조리기입니다. 저거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요. 전 저 구입했어요. 아, 집에 있어요? 저거 너무 좋아서 한강에서 hen리랑 자전거 타다가 저걸 보고 업체 전화해서 얼마냐? 비쌉니다. 더 비싸요. 구입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아, 전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저는 그때 있으면 보통 그냥 끓여면 그 귀찮아가지고. 아니, 맛이 달라. 냄비라면, 컵라면, 즉석조리기라면 아예 장르가 달라요. 트로트, 발라드, 힙합이에요. 완전 달라. 야외 어디서든 집에서 먹는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 자,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즉석 라면 조리기에 있는 전기 온수기에서 끓는 물이 콱. 이러면 물 조절 실패할 일도 없죠. 딱 정명만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가 알아서 라면이 제일 맛있는 시간 약 3분에서 4분 동안 라면을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저기에도 쓰여 있죠. 진짜 맛있게 먹는 꿀팁. 자, 조리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을 때 라면 용기에 날달걀을 탁 떠서 투척하면 꼬르맛. 절대적으로 창의성을 가미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저거는 저는 그냥 따릅니다. 네. 무슨 말씀처럼. 자, 이렇게 맛과 편리성에 반한 사람들이 늘면서 한강에 있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동네 편의점, PC방, 볼링장, 회사 구내식당까지 장악해 전 국민들의 허기를 구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계인들까지도 난립니다. 한국 사람이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뭔가요? 우리나라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저 즉석 라면 조리기가 등장하자 한류 팬들도 홀릭. 자, 결국 대만 편의점에도 진출. 진짜?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까지 건너가 세계 인류를 즉석 라면으로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인류 평화의 실천은 라면인 건가? 헤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전 국민 고민을 해결한 그릇.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한 1000번쯤은 해봤을 고민. 짜장, 짬뽕이냐, 아, 그것이 문제. 인류 최대 난제로 불리는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한 경이로운 발명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짬짜면, 아니 짬짜면 그릇. 저희 대학 다닐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짬짜면. 짬짜면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그전엔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짬뽕 시켜 나 짜장면 시킬게 조금씩 나눠 먹자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꼭 그 둘 중에 한 명이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진짜 사단이 나고 분위기 애매해지거든. 아, 그 짜장면을 지침 다 묻혀놓고 그러면 짜증나. 근데 저건 처음 봤을 때 진짜 와 저건 누가 생각했냐 싶더라고요. 너무 고민할 좋았죠. 필요가 없잖아. 너무 좋았죠. 자, 우리 국민들을 고민의 늪에서 구원해준 전지전능하신 짬짜면 그릇 개발자의 정체. 중국집 관계자도 그릇 회사의 분도 아니었습니다. 연극 배우 김정환 씨. 어, 아니 근데 발명가나 뭐 중국집 관계자가 아니라 배우가 이걸 만드셨다고요? 놀랍죠? 네. 대단하다.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평소 중화 요리를 매우 좋아했던 연극 배우 김정환 씨. 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이거. 아, 참 이거 감 좋네 이거. 아, 두 개를 좀 다 먹을 수 없나? 두 개 다 시키면은 배부르고 이거. 아, 그러던 중 우연히 신문지 위에 동그라미 모양의 그릇을 그리다가 유레카! 그렇게 전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준 짬짜면 그릇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뒤 김정환 씨는 특허 출원을 한 뒤 곧바로 그릇 제작에 돌입. 신세계로 인도할 짬짜면 그릇을 중국집을 다니며 직접 홍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중국집 사장님들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좋아하셨겠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다들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건 번외로 짬짜면의 정신을 이어받아 최근에 또 혁명적인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탕수육 찍먹파, 또 부먹파들의 논쟁을 말끔히 해소할 그릇. 바로 이 그릇입니다. 나 이 그릇은 안 봤는데 이거 아이디어 좋네. 저 뭐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찍먹은 왼쪽이고. 찍먹. 그렇지. 오른쪽은 부먹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옆에 홈이 파져 있죠? 네네. 처음에 소스가 옵니다. 살짝 기울이면 돼요. 스며드네요. 스며들죠. 음. 전 국민, 또 희대의 고민을 싹 해결해준 위대한 짬짜면 그릇의 탄생기였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던 유레카 19, 14위로 갑니다. 인류 건강을 구원하러 온 발명품.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류. 그래서요, 미세먼지를 무찔러줄 공기청정기는 이제 각 가정의 필수템이 된 지 오래죠. 저도 아이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고민해서 구입한 게 공기청정기였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공기청정기의 시초는요,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으로 공장들이 들어선 뒤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1906년경 미국의 물리학자 프레데릭 코트렐 박사가 정전기를 이용한 전기 집진기를 발명했습니다. 오호. 그리고 약 40년 뒤인 1950년대에 비로소 오늘날 공기청정기의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하튼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작업장에서 죽음의 재라 불리는 미세한 방사성 분진들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일하는 걸 기피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작업장의 공기 정화를 위해 일명 헤파 필터를 개발해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 겹으로 주름진 부직포 필터로 공기 중에 먼지나 오염 물질들을 빨아들여 걸러주고 다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주는 원리인데요. 참고로 요즘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들의 헤파 등급이요. 이 헤파 필터의 초미세먼지 여과율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공기청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단위 해파가 그 해파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처음엔 공장 의료시설 등에만 쓰이고 가정용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경 당시 독일에서는 석탄 오븐을 썼는데 벽에 검은 먼지가 켜켜이 쌓이는 것을 보고 기계 엔지니어인 함메스 형제가 머리를 모았고요. 그 뒤 가정용에 적합한 공기 필터링 시스템 소형화에 성공. 그 결과 먼 훗날 우리나라도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참 공기청정기가 21세기에는 필수 가전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 많이 덜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좀 공기가 청정해져서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좀 안 썼으면 근본적으로는 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식당에서 누구나 한 번쯤 외쳐본 말. 이 말. 그런데 종업원이 너무 바쁘거나 시끄러워서 못 들으면 다른 테이블보다 더 목청을 높이고 경쟁하듯이 손들고 이랬던 적 다 있죠? 아유 그럼요. 진짜 바쁜 데는 그 이모님 눈 맞추려고 계속 쳐다봐요. 맞아. 나를 쳐다볼 때까지 계속 쳐다봐야 돼. 그렇죠. 특히 이 스몰 마인드인 손님들의 고민 또 있었을 텐데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고 이너피스를 안겨준 위대한 발명템이 등장을 했죠. 바로 테이블 호출벨. 이건 정말 혁명이죠. 꼭 있어야 돼. 예. 그렇죠. 이 위대한 호출벨의 등장, 1996년 국내 모 전자회사에서 종업원 무선 호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를 했고요.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식당가를 장악. 그리고 요즘엔 진화를 또 거듭해서 호출벨에 아예 소주, 맥주 주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주 버튼 누르면 소주 갖다 주고요. 맥주 버튼 누르면 맥주를 갖다 주고요. 두 개 다 누르면 말아주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종업원이 괜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스피디하게 효율적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저것도 저렇게 진화를 했네. 저게 또 근데 많이 취한 날은 아침에 집에 있습니다. 저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음식점에 붙여놓은 건데. 그거 사실 저기 경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또 외국인들 눈에는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문할 때 웨이터를 손짓과 눈짓으로 조용히 부르는 게 에티켓이죠. 그래서 종업원이 언제 날 쳐다봐주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하고 편해, amazing. 이 호출벨의 매력에 쏙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 가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외국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렇지. 막 눈 맞추고 부르기 어색한데 이렇게 눌러주면 오시니까 얼마나 그렇죠. 편해지겠어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깜놀했다는 에피소드. 한국 카페에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페이저, 삐삐 줬어요. 아 그거? 이 주는 거. 네. 바로 진동벨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 진짜 편리해요. 저도 이제 서점 카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게 너무나 편한 게 일단 주문이 섞이거나 착오가 맞아, 없어요. 맞아. 저렇게 되면. 맞아.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게 먼저 가져가 버리면 순서도. 먼저 온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드리기에도 편하고 분쟁도 없고 너무 맞습니다. 이 좋은 거 이거 누가 만들었대요 이거? 신통방통한 진동벨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만든 국내 유명 제조기업 엘사는요. 원래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를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자 삐삐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던 중 엘사 직원이 출장차 미국을 찾았는데 한 푸드코트에서 손님들이 메뉴를 주문한 뒤 진동벨을 받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미국도 진동벨이 널리 생활화됐을 때가 아닌데요. 운명처럼 포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컬처 쇼크를 제대로 받은 엘사 직원은 한국으로 돌아와 무려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어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좋은 거는 역시 널리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는 정말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지만 위대한 세상 편리한 발명템 호출벨과 진동벨이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9위 공개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담은 발명품.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발명품은요. 가로 10cm, 세로 1cm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10cm, 1cm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걸 여기다 뭘 넣어둘게? 뭐지 이게? USB? 자, 궁금하시죠? 자, 이 궁금증마저도 단 몇 초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대의 발명품 바로 G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아. 저 검색창 안에 타이핑할 수 있게 된 그 창의 크기가 그 정도입니다. 검색창. 네. 2018년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요. G 포털 사이트와 G 포털 사이트의 계열사인 너튜브가 인터넷 검색 시장의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진짜. 뭐 우리만 해도 포털 검색 많이 하잖아요. 아유 엄청 많이 네. 하죠. 작은 직사각형 안에 온 우주를 담고 있는 G 포털 사이트, 그 전설의 시작. 자, 미국 유명 S사립대학의 박사과정을 맡던 레리 페이지는요. 같은 과 친구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웹페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방대한 월드와이드웹 중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전공자에겐 참 심오한 세계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페이지별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색 로봇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까지 완성.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알겠죠? 이게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이 어려운 걸 그들은 해냈습니다.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기술들인데 그걸 처음 생각한 사람은 진짜 어려웠던 거죠. 창조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걸 찾아주는 기술이죠. 아무튼 이것이 1996년 8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G포털 사이트의 탄생이었습니다. 웹 검색 수준을 거의 천상계까지 끌어올린 G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센세이션 그 자체. 도서관 가서 책 100권은 봐야 했을 텐데 G포털 사이트로 자료 다 찾음. 레이리 페이지가 사는 방향에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찾든 가장 먼저 찾는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G포털 사이트는 지금도 무한 발전 중입니다. 자, 검색 엔진 개발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 지도, 번역기, 더 나아가 생명과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앞선 과학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G포털 사이트를 만든 CEO이자 위대한 발명가 레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8위를 공개합니다. 주방의 신세계를 연 혁명템. 요즘 냉장고 속에 이거 없는 집 없을 겁니다. 바로 주방의 신세계를 활짝 열어준 밀폐용기. 아, 밀폐용기 저거 없는 집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봐야지. 0%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 냉장고 속 필수템이지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밀폐용기가 뭡니까?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는 비닐랩이나 포일로 꽁꽁 씌우고 아, 맞아. 뚜껑 있는 반찬통에 넣어도 틈새 사이로 뚫고 나오는 음식 냄새. 아유. 가끔 국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떨어뜨리면 이 주방에 반찬 폭탄이 터집니다. 그 외에 옛날 젓갈 담는 유리병에 그렇죠. 김치나 이런 거 많이 넣고 다녔잖아요. 그걸 덜 새게 하겠다고 비닐랩으로 싹해서 이렇게 돌려도 고무줄. 고무줄도 하고 꼭 교과서에 김치 국물을 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찜찜한 주방을 한 단계, 아니 10단계는 확 업그레이드 시킨 밀폐용기의 등장. 1998년 국내 L 주방용품 제조사에서 사면 결착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출시하면서 그 전설이 시작됐는데요. 뚜껑 내면에 날개를 달고 뚜껑 안쪽에 특수 개발한 실리콘을 넣어 밀폐력을 강화, 음식물이 흐르지 않도록 했고요. 아, 맞아. 또 뚜껑을 수백 번 여닫아도 끊어지거나 한 적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 끊어진 적 없어요. 이것도 발명의 힘입니다. 300만 번을 열고 닫아도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방의 혁명템이 딱 등장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뭐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제품도 생소하니까 당시엔 판매량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폐용기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기회의 땅 미국. 2001년 미국 최대 홈쇼핑 채널에 우리나라의 사면 결착 밀폐용기가 소개됐는데 이때 밀폐력을 보여주기 위한 회심의 일격. 저 밀폐용기에 돈다발을 담은 뒤에 이거를 수조에 넣었다 뺀 겁니다. 이야. 그런데 역시나 물 한 방울 젖지 않은 집회. 그러자 Unbelievable! 어떻게 물이 안 셀 수가 있지? Oh my God! 이건 사야 해! 콜수가 쭉쭉 올라갔죠. 결국 첫 방송에 5,000세트 완판 신화를 이뤄냈고요. 이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가 역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야, 저 밀폐력을 강조하려고 저 돈 넣는 저 마케팅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단한 거지. 이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주방의 혁명을 가져온 위대한 발명품 밀폐 용기 누님이었습니다. 인류 평화를 가져다 유레카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실패가 낳은 사무용품계 혁명템. 오늘 할 일, 학교 과제, 직장 상사의 오더 등 요즘엔 다들 뭐 스마트폰에 다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상 위에 마치 상비약 마냥 꼭 구비하는 게 있죠. 바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포스트잇 접착 메모지입니다. 저건 진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써도 책상에 있어요. 저게 저 지금 보이는 저 사이즈 말고 정말 사이즈가 10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그만 거. 네. 정말 전 세계 학업이나 사무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위대한 발명품이자 메가 히트 상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접착 메모지가 원래는 대폭망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 3B의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새 접착제를 개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접착력이 약해서 너무나도 쉽게 툭툭 잘 떨어졌습니다. 결국 3B는 이 접착제를 실패작이라고 판단해 정식 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4년 뒤 3B의 또 다른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이 실패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빠밤.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접착제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뒤 연구원 프라이는 연구에 매진한 결과 결국 해답을 찾고 말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접착 테이프는 아주 빽빽하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면 접착 메모지용으로 만든 건 접착제를 크게 또 띄엄띄엄 발라놓은 것이죠. 그렇게 결국 1977년에 접착 메모지를 출시. 근데 처음에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러 기업 비서들에게 홍보차 접착 메모지 견본품을 보냈는데 그거 써봤어? 그거 쓰고 뭘 까먹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붙였다 떼도 안 끈적거려. 사무 업무를 보는 비서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풍 쇄도. 1981년에는 세계 각국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책상 위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발명 스토리 재밌네요. 이게. 그죠? 결국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발상을 전환했다는 게 위대한 발명, 그렇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6위 공개합니다. 허기를 구원하러 온 21세기 철가방. 옛 고서에도 조선시대 때부터 냉면과 해장국을 배달해 먹었다고 할 정도로 뼛속 깊이 배달 DNA가 새겨진 한국. 그런데 이 배달의 세계에 한 획을 그은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앱. 전 문화를 아예 바꾸는 거잖아요. 바꿔놨죠. 국내 배달 앱 이용자 수가 2013년에 87만 명에서 올해 2,500만 명으로 6년 만에 29배, 29배나 급증했고요. 또 해외에서도 배달 앱이 무척 성행, 배달 앱이 전 세계인의 줄인 배를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배달 앱 등장 이전만 해도 전단지나 책자만 보고 전화로 주문했던 우리. 일일이 전화하고 주문하고 주소 불러주고 주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고 5분 있다 전화해서 출발했냐고 물어보고 아무튼 이렇게 참 번거로웠습니다. 주문할 곳도 굉장히 한정적이었고요. 그런데 2010년경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탄생했노라. 배달 전문 앱의 등장으로 우리들의 배고픔을 싹 날려줄 배달의 신세계가 열렸으니 일단 배달 음식의 기본인 치킨, 피자,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회, 삼겹살, 쌀국수부터 팥빙수에 핫도그에 케밥 등등 고를 수 있는 메뉴의 종류가 아주 버라이어티하고요. 또 전단지로는 알 수 없던 맛. 그러나 이제 족발에서 잡내도 안 나고 서비스로운 막국수도 맛있었어요. 튀김이 살짝 두꺼워요. 사장님 다음엔 더 잘해주세요. 이용자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리뷰. 또 여기 저 서울시 마포구 상암살로인데요. 예, 1층에 카페 있네. 예, 맞아요. 그 건물. 이렇게 일일이 전화로 불러주지 않아도 요 손가락 하나 몇 번 까딱하면 끝입니다. 특히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서 아주 큰 인기고요. 자취생들의 생필품은 배달앱이다라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저기 쓰시죠? 엄청 써요. 정말 이제 인정이에요. 예, 정말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2011년 배달 대행 업체 푸드플라 B를 시작으로 2015년 국내 대표 배달앱의 배비 라이더스 등에서도 줄 서서 먹던 맛집도 배달 가능이라고 홍보를 하며 원래 배달이 안 됐던 유명 맛집들의 음식까지도 대신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유명 맛집들도 내가 직접 가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그럼요. 은혜롭죠. 배달앱 정말 칭찬합니다. 2번 칭찬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허기에서 구원해주시는 배달원분들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을 컨트롤하는 발명품.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 년 전 TV 앞에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 그런데 그때 석준아, 뉴스할 시간이다. 채널 좀 돌려라.
석준아, 드라마 보자. 7번으로 돌리고 와라. 자, 그런데요. 우리를 소위 인간 셔틀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아, 바로 TV 리모컨. 리모컨 진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죠. 저 진짜 고마운 건데. 인류는 리모컨 이전과 이후로 납니다. 이 기특한 리모컨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바로 TV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50년경 아, 또 광고야? 아, 돌리기 귀찮아 죽겠네. 미국의 한 전자제품 회사의 CEO가 사람들이 TV 광고를 매우 성가시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직원들에게 특명을 내렸죠. 사람들이 앉아서 편하게 채널을 돌릴 수 있게 하죠. 그래서 1950년 사람들의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게으름뱅이라는 뜻의 유선 리모컨 레이지본즈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처음 이름이 저거였어요. 레이지 본즈. 자, 그리고 마침내 1955년에 미국 엔지니어 유진 폴리가 인류 최초의 무선 리모컨 플래시매틱을 발명. 그리고 비로소 국내는 1981년 처음으로 TV 리모컨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이 형용할 수 없는 편리함에 눈을 확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리모트 컨트롤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새는 뭐 선풍기도 되고, 뭐 에어컨도 되고, 그쵸. 노래방에서도 쓰고, 뭐 요새는 정말 안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폰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 불까지 꺼주는 스마트 전등 제어기도 등장. 또 후리한 식구 틀어줘 음성 인식 리모컨까지. 자, 이게 바로 인류 라이프스타일의 레노베이션, 혁신 아니겠습니까?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이오레카 19 3위 공개합니다. 현대인의 만능 친구 무료 모모.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지갑이 없다. 친구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 못했다. 이런 난감한 상황들 모두 no problem. 인류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준 위대한 발명.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무료 메신저가 있으니까. 아, 메신저 톡. 저것도 진짜 위대하죠. 저 위대하죠. 네. 그런데요. 우리 올챙이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나 요금제 다 써서 문자 못 보내. 알 남는 사람 없어? 맞아. 자, 무료 메신저가 없던 시절에는 한 통에 약 20원. 또 글자 수가 많아지면 100원까지 아유, 비싸. 유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메시지 자체가 유료였잖아요. 맞아요. 2009년경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모바일 시장이 아주 요동쳤는데요. 이때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진 한국의 IT 기업들. PC 메신저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아, 기가 막혀. 그리고 2010년 MSB, 네이트B, 버디버B 등 PC용 메신저 기능을 스마트폰에 도입.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로는 할 수 없었던 단체 채팅 기능까지 쏙! 또 무엇보다 쓰임이 끝도 없습니다. 무료 음성통화에 공인인증서 지옥에서 해방시켜준 송금 기능, 또 주소를 몰라도 언제든지 선물을 기브 앤 테이크, 또 미용실 예약 기능까지. 그야말로 내 손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한껏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다. 맞아요. 답답하다. 뭐 이런 부작용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람 기능 꺼놓고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편리한 건 누리되 좀 매너는 좀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료 메신저의 발전, 그 끝은 어디인가? 앞으로 어떤 깜놀한 기능으로 우리를 더 놀라게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류 평화를 가져다준 유레카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이 만든 신세계. 운전자들의 평생 보디가드. 요즘 현대인에게 산소와 같은 이것. 누구든 어딜 가나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바로 와이파이. 진짜, 진정 인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한 와이파이. 그런데 인류 생활의 필수가 된 이 와이파이 기술이요. 전문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미모의 배우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요? 1933년 18살 나이로 영화계 혜성처럼 등장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며 사랑받은 배우 헤디 라마. 저분이 그러면 와이파이를 발명하신 건가요? 아,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와이파이 탄생 스토리.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헤디는 어느 날 비보를 듣고 맙니다. 전쟁 피난민이 탄 영국의 여객선이
독일군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후 배우 해리는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인 작곡가 조지 엔타일의 집에서 우연히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피아노의 공명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 나타나는 공명의 원리로 주파수 혼동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피아노 소리를 듣고 주파수 혼동 기능을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나사 스파이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헤디는 데뷔 1년 만인 19살에 군수업계의 거물인 프리드리히 맨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남편이 무기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내 헤디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헤디가 과학자들과 무기 체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긴 연구 끝에 결국 1942년 일명 주파수 호핑 기술을 개발한 뒤에 특허 출원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주파수 호핑. 미국 정부에 기증하려 했지만 배우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미군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부터는 헤디가 특허를 낸 주파수 기술이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로 발전.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GPS,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기술에도 배우 헤디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헤디의 발명이 인정을 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요.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과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무선통신의 어머니인 헤디 라마.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한 번쯤 그녀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인류 평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논하면서 이 발명품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안전벨트. 그래 예전엔 진짜 안 하고 막 뒤에다 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인식들이 좋아져서 무조건 해야죠. 안전벨트.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어우 좋다. 어우.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앞좌석까지 한참 밀리거나 아니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서 극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확인하기가 더 무섭네. 눈으로 보니까 더 무서운데 안전벨트는 정말 이제 법적으로도 전좌석 필수고요. 그렇죠.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뭐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요. 그럼 과연 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1936년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인 V사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 안전벨트는요. 안전띠가 하나인 2점식 벨트로 가슴띠 또는 허리띠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경우에 가슴띠는 버클이 가슴에 있으니까 충격이 집중되면서 탑승자의 장기가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V사에서는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장치 엔지니어인 닐슨 볼린을 채용. 그는요. 기존 2점식 안전벨트에서 띠 하나를 더 추가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 그 뒤 1959년 V사는 업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요. 운전자들은 이 3점식을 불편하다고 꺼렸답니다. 그래서 모의 충돌 실험을 통해 확인시켜줬죠. 3점식 안전벨트가 탑승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공개했고 그 결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특허 등록 4년 만인 1963년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한 V사. 통 큰 결단이네요. 의사가 인류의 공헌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지켜주는 내차한 보디가드. 여러분, 제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2019 세상을 씹어삼킬 핫 아이템 19, 18위 공개합니다. 2019 세계를 강타할 한류의 맛은? 전 세계를 강타한 K푸드. 만두와 호떡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것. 2019년 세계인의 밥상을 씹어먹을 피쉬 케이크. 바로 어묵입니다. 아, 그걸 피쉬 케이크라 그래요? 네. 아, 그래, 저 처음 알았네. 피쉬 케이크. 피쉬 케이크. 아, 근데 왜 어묵이죠? 되게 글쎄요. 의외네요. 네. K푸드로 뜰 조짐은 진작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영국의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제주도 여행을 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 그때 그가 한국인의 밥상을 받고 언급했던 것이 김치 앤 어묵이었습니다. Yo, dudes. Okay, so this is an amazing Korean ramen, kimchi, fish cake cut up. 이게 사실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에 없는 거기도 하고. 아, 저거 사실 예. 전혀 없나요? 없죠. 아, 그런가? 자,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캐나다 출신 아담은 캐나다 선수단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가서 이거 놓치지 마라 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장표 어묵꼬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어묵을 맛본 한 외국인은요. 고향에 돌아가서도 이 고소하고 깊은 어묵의 맛이 그리워서 직접 만들어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묵을 만들어요. 외국인. 만들 수가 있어요? Wow, a lot of sweat. 저 정도인 줄 몰랐죠? 아니, 저걸 집에서 만들어 먹기까지 할 정도로 그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묵을 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안 파니까 내가 만들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푸드의 뉴페이스로 떠오를 어묵. 이 어묵이 세계인의 입맛을 어떻게 공략을 했느냐. 2018년 9월 싱가포르의 중심 오차드 로드에서 어묵 베이커리 이름을 낸 산비 어묵. 어묵 고로케, 어묵 핫도그, 치즈 스틱 어묵, 연근 어묵 등등 오, 다양해라. 무려 40가지가 넘는 수제 어묵이 베이커리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묵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생선살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Unbelievable. 생선살이지만은 비릿하지 않고 탱글하고 고소한 맛. 맛있다. 맛있다. 매장 한쪽에서는 오픈 키친으로 어묵을 바로바로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신뢰감은 물론이고 하나의 요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2019년 대세 예약, 신한류의 맛, K-Fish, 어묵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이것. 아마 저희 새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대부분이 요즘은 뭐 이메일 주소 최소 하나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메일 주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열 몇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한 번쯤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상진 @furian19.com 요 메일 주소에서 유저 이름과 이 도메인을 구분해 주는 일명 골뱅이. 이 @기호를 도대체 누가 최초로 이메일 주소에 넣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 기호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 메일 주소 속 이 @기호는요 이메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1971년 미국의 프로그래머 레이 톰린스는 인터넷의 원형인 알파넷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성공. 자, 그런데 전자우편을 보내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지금의 도메인이죠. 컴퓨터 이름으로 된 주소를 사용했는데요. 이 둘을 구분해줄 기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텀린스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특수 기호를 찾아보던 중 그래, 사람들이 주소를 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뭐별 의미도 없고 잘 쓰지 않는 기호가 좋겠네. 자, 그래서 톰린스는 AT, 즉 장소를 의미하는 기호이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기호를 픽. 그렇게 쓰임새가 적었던 이 기호는 이 기회를 통해 비주류에서 주류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됐죠, 이제. 그러네. 제일 안 쓰던 기호가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됐네. 근데 1971년이라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이라는 게 대중화되기 한참 전이었고 맞아. 손편지 쓰고 뭐 우리 위문 편지 쓰던 그런 시대였는데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전자우편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 과연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 사실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문자로 쓴 것 같은데 뭐 별로 의미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키보드 자판 순서대로 쿼티 자판처럼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을 적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테스트 삼아 아무거나 보냈구나. 위에 있는 거 쪼르륵 눌렀네. 비록 최초의 전자우편과 @기호를 도입한 텀린스는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기억 못했지만요. 전 세계인들이 그가 만든 메일 주소와 @을 사용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업무 내용을 보내는 등 앳을 얼리 쓰이게 위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 부를까? 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이 앳을요 달팽이, 아하. 스웨덴에서는 코끼리코, 그리고 영국에서는 양배추, 대만에선 작은 쥐, 세르비아에서는 미치네이. 미친애는 뭐죠? 약간 미쳐 있잖아. 애가 약간 좀 너무 미쳐서 이제 쭉 뻗었다는 거죠.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1억 3천만 뷰 영상의 정체는 1억 3천만 뷰?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long. 뭐야? 코끼리가 이거 처음 봐? 진짜? 아니 코끼리가 코가 길다고 한 게 뭐야 저게? 코끼리는 코가 길죠. 자, 아까 제가 아니 뭐라고 코가 그랬어요? 짧은 코끼리를 보고 놀라는 게 히트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야 이게? 약 18초쯤에 이 영상, 뭐 특별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영상이 너튜브에서 무려 조회수 약 1억 3천만 뷰를 기록. 영상 속의 남성은 너튜브의 전설로 등극했습니다. 아, 두 기자님께 너무 실망입니다. 이걸 모르시다니. 나 왔어. 나 얘기도 돼? 그거지. 최초의 유튜브 아니에요? 정답. 아 진짜? 와. 아 진짜? 와 이게 진짜 난 정말 생각도 못했네. 지금의 너튜브의 인기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인 2005년 4월 13일 1호 영상을 올린 주인공 바로 너튜브의 공동 창립자인 자베드 카림입니다. 오너예요, 오너. 야 창립자야. 그렇습니다. 2005년 2월 너튜브를 개설한 그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샌디에이고의 한 동물원에서 친구에게 컴팩트 카메라를 주고 영상 촬영을 부탁했고요. 본인 이름인 자베드라는 채널을 만들고 어머머. 시범 삼아 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너튜브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점차 너튜브 이용객이 급증,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전 세계에서 매월 2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된 겁니다. 우린이 웬일이야? 요새는 뭐 초등학생들이 연예인 된다 소리 안 하고 너튜브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사람들은 너튜브 역사의 시작, 세계 최초의 너튜브 영상인 이 자베드의 영상에 주목을 했고요. 2018년에도 보고 2021년에도 또 보러 올 줄이야. 최초의 너튜버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라며 성지순례하듯 찾아와 댓글을 달았고요. 또 이 영상의 첫 댓글인 interesting, 이 흥미롭다 하는 댓글에도 성지순례한 사람들이 각자 소원을 적은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한 자베드의 영상은 댓글만 약 1,100만 개. 와. 현재 너튜브 사상 최대 댓글 수를 기록 중이고요. 자베드의 채널도 이 단 하나의 영상으로 약 15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로 등극했습니다. 자, 자베드는 과연 이 영상을 올릴 때 너튜브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Really long.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K-팝 한류 걸그룹 1호. 빌보드 차트 핫백 1위. BTS. K-팝의 역사를 새로 쓰다. 레전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59년 미국에 진출한 1호 한류 원조 걸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더걸스 아니고요. 아니죠. 59년이라 그러는데.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1960년대 미국을 열광시켰던 걸그룹 김 시스터즈. 당시 김 시스터즈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등 당대 유명 스타들만 썼던 에드 설리번 쇼에 무려 20번이 넘게 출연했습니다. Music medley. Here are the Kim sisters. 힘쓰서 하네. 저때 이제 뭐 아셔야 오, 되는 근데 자신감이 와. 그러네 진짜. 오. 당시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을 주름 잡는 김 시스터즈라고 보도했고요. 와. 또 동양에서 온 마녀들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아, 근데 궁금해요. 그 시절 정말 옛날인데 어떻게 미국에 진출했으며 어떻게 인기를 얻었을까? 그때 미국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래. 자, 이들이 한류 스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BTS에게
방시혁 프로듀서가 있듯이 이들을 최고의 한류 걸그룹으로 트레이닝시킨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공의 뱃노래.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을 부른 국민 가수 이난영 씨입니다. 직접 김 시스터즈를 프로듀싱했습니다. 그리고 미팔군 공연 무대에 오른 김 시스터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그 소문을 듣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프로듀서 톰 볼이 김 시스터즈에게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먼저 녹화한 게 아니라 네.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역으로 왔네요. 그렇게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된 김 시스터즈. 화려한 댄스는 물론 가야금, 장구, 기타, 색소폰, 트럼펫 등 10여 개 이상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맹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난 아니다. 그리고 영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수백 곡의 팝송을 외웠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돌들이 받는 트레이닝보다 더욱 독하네요. 1960년대 미국의 평균 연봉이 약 2,000달러였던 시절 김 시스터즈는 주급으로만 15,000달러, 일반 직장인 주급의 약 37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국으로 비교하면 또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이쯤에서 김 시스터즈의 대표곡 궁금하시죠? 화제곡입니다. 김치 깍두기입니다. 야, 근데 한국 가사로 외국에 진출했다고요? 나 이거 그냥 한국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국말로 불렀구나. 자, 영어도 나옵니다. 야, 대박이다. 이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 가사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저 것 당시엔 같아요. 더 그랬겠지. 60여 년 전 미국에 진출했던 최초의 한류 걸그룹 김 시스터즈. 역시 K-팝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만 9,600건, 부상자는 34만 1,712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최초 1호 교통사고는 1769년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한 남성이 커브를 돌다가 건물 벽을 쾅 들이박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렇죠? 이 첫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니콜라 조제프 퀴뇨라는 프랑스 포병 장교로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최초의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럴 아, 수밖에 그렇지. 없어요.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맞네. 생각해보면 네. 그렇네. 어쩌다 그런 거? 운전미숙이에요? 그가 교통사고를 낸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 땅에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65년 프랑스의 포병 장교였던 니콜라 조제프 퀴뇨는 제임스 와트가 전기 기관을 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무거운 포차를 조금 더 쉽게 옮길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구상하게 됐는데요. 1769년 세계 최초의 3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대단하다. 저 앞에 네. 보일러 달려있는 거 봐. 그렇죠. 저렇게 만들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시내에서 역사적인 첫 도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시속 약 3.6km로 이동했는데요. 당시 이 모습을 본 파리 시민들은요. 괴물이 나타났다. 모두 도망가. 마차를 끌어야 할 말도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기괴한 모습에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났고요. 그랬겠다. 조제프 퀴뇨의 전기 자동차는 커브를 돌다가 그만 쾅! 벽을 박는 교통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운전도 미숙했지만요. 무엇보다 이 전기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옛날 코미디 보는 것 같다. 네. 그렇죠. 그거구나. 아, 했네. 재현을 잘했네. 이게 사실 사고 날 속도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저 정도 속도면은 네. 급하게 돌만 구해서 밖에 끼워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육군 장교들은 사람 잡는 무서운 기계야. 상부에 보고해, 빨리. 결국 조세프 퀴뇨는 사람들에게 겁을 준 죄로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발명의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그래도 인류 최초라는 타이틀 2개나 얻은 거죠.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 바로 도로 위의 안전지킴이 신호등인데요. 그렇다면 1호 신호등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저 일단 교통사고 난 이후일 것 같아요. 저 직후에
빨간불을 하면은 뭐 돌을 갖다 끼든가 빨리 좀 서라. 수신호로 이렇게 깃발로 하든가. 아니, 당연히 저 이유겠죠. 저 이전에 없었으니까. 전기 자동차가 발명된 후 구교통수단인 마차와 신교통수단인 전기 자동차가 뒤섞여 도로를 활보했는데요. 마차와 전기 자동차가 서로 속도가 달라서 교통 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명된 게 바로 교통 질서를 잡는 교통 신호기. 이 교통 신호기는요, 영국의 철도 엔지니어인 존 피크나이트가 발명한 것인데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그는요. 또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당시 철도에서 사용된 날개식 신호기를 떠올렸고요. 그렇게 1868년 세계 최초의 도로 교통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저군요. 약간 허수아비 같은데? 당시 가스를 사용해 적색과 녹색의 이색 신호등을 밝혔는데요. 양날개가 45도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주의, 90도 옆으로 벌어져 있으면 정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과연 어디에 설치됐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차로에 최초의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진짜. 지금도 저긴 아주 어마어마한 번화가죠. 지금도 뭐 저기에 빅벤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설치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호등에 가스가 누출돼 폭발. 당시 신호등을 조작하던 경찰이 큰 부상을 입었던 겁니다. 아이고. 저러자면 경찰이 수신호하지 그냥. 차라리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세계 최초의 자동차와 신호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발명품으로 진화한 사례였습니다.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휴대폰이죠. 두 기자는 언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까? 폴더폰이었던 거. 저는 플립. 몇 살 때, 몇 살 때? 언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 전 대학교 1학년. 자, 그렇다면 과연 최초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973년 4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앞 한 중년 남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이 조엘, 난 마틴이야. 지금 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걸세.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폰으로 건 역사적인 첫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마틴 쿠퍼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휴대폰 첫 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틴 쿠퍼가 전화를 건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운 친구가 아니라요. 라이벌 통신업체 A사의 연구원 조엘 앵겔. 진짜 뭐야.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기자회견 직전에 라이벌사에 전화를 걸어서 염장 지르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였죠.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음질 이런 거 체크해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겠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휴대폰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마틴 쿠퍼는 미국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M사의 선임 연구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SF 드라마 스타트랙을 보던 마틴의 시선을 강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크 선장이 사용하던 금빛 통신장치 플립탑이었다고 합니다. 플립탑을 보고 영감을 받은 마틴은 당시 40kg에 육박하던 자동차용 휴대폰 카폰 대신 평소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카폰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카폰. 회장님들 차에 많이 있었는데. 그죠? 결국에는 이제 드라마가 영감이 돼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3년 마틴 쿠퍼는 정말로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길이 22.9cm, 두께 12.7cm, 무게 1.13kg. 그 모양이 벽돌 같다고 해서 일명 벽돌폰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휴대폰의 아버지 쿠퍼에게 남은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휴대폰의 상용화였는데요. M사와 쿠퍼는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한 끝에 무려 10년 만인 1983년 3월 피, 땀, 눈물의 결정체 다이나텍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이 최초의 휴대폰의 스펙을 읊어드리면요.
무게 450g에 30개의 전화번호 저장 가능. 뭐 지금 전화번호 30개라고 하면 우스워 보이지만 이 40년 전에는요, 이게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35분가량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가격이 3,995달러.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이 최초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초치고 너무 세련돼서 좀 놀랐어요. 휴대폰에 이어서 스마트한 시대를 열어준 스마트폰.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은 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냐? 잡스? 세계 최초 스마트폰을 만든 건 통신회사가 아닌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사였습니다. 1992년 1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사이먼이었습니다. 이 폰 하나만 있으면 통화, 메일, 팩스가 자유로워집니다. 코드명 낚시꾼이라고 불린 이 새로운 컨셉트의 모델은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PDA와 휴대폰을 하나의 기기로 결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낚아챘고요. 다음 날 미국 유명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저게 무슨 스마트폰이냐 싶으실 텐데요. 저게 길이 20cm고요. 무게 500g에 앞서 소개한 최초의 휴대폰처럼 작은 벽돌 같은 모양인데요. 그러나 그야말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 자체. 일단 지금 스마트폰처럼 키패드와 버튼이 없는 최첨단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우와! 손가락이나 별도의 전자펜을 사용해 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화 송수시는 기본이고요. 자체 메모리 기능까지 갖춰서 주소록, 계산기, 달력, 시계, 게임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메일, 팩스 송신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네. 입력한 텍스트의 일부로 전체 텍스트를 유추하는 자동 완성 기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이 사이먼은 높은 가격에 비해 배터리의 용량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요. 또 사용 도중에 기능이 멈추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약 5만 대만 판매됐고 얼마 뒤에 생산이 중단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1호가 될 순 있어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2018년과 2019년 중국에서 화제가 된 뉴스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现场的各位朋友，大家好，欢迎来到新华社。我和我的搭档将为大家带来更好的新闻体验。 지금 보신 영상 속의 아나운서들은 어쩌면 수많은 현직 아나운서들 그리고 저희의 일자리까지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또박또박한 발음과 입모양 또 자연스러운 표정과 눈 깜빡거림까지 영락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들은 세계 1호 인공지능 AI 아나운서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사람 같으니까 저는 신기하고 와 하기보다는 소름 끼치죠. 조금 무서워요. AI 아나운서들의 탄생 과정을 보면요. 실제 아나운서들의 영상에서 목소리와 입술 모양, 표정 등을 추출한 뒤에 이걸 컴퓨터 기술로 합성,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선 AI 아나운서들의 등장을 두고 최신 혁신 AI 아나운서 등장, 아나운서들 AI로 대체될까? 라며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AI 아나운서들은 인간과 달리 휴식이 필요 없어 24시간 일할 수 있으며 AI 아나운서를 통해 뉴스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언젠가 AI가 실제 인간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둘씩 우리가 하는 방송들의 일부 패널로 화면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화하는 것도 딥러닝 기술로 계속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야 된다니까. AI가 못 따라가게. 싸이월비가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빽! 이랬다가 갑자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해봐. 我的声音和外形脱胎于新华社新媒体中心。 1호가 될 수 있어 싶고 2탄 14위를 공개합니다. 한국 최초 세계 일주한 사람은 뭐뭐?
요즘엔 휴가로 해외여행 뭐 어렵지 않게 가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일주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누가 최초 1호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비행 같은 거나 아니면 배를 몰고 가신 분일 것 같아요. 왠지. 요트 같은 걸 무동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중국, 일본, 미주, 유럽 찍고 아하! 무려 11개 나라를 거친 첫 세계 일주의 역사.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첫 세계 일주가 이루어진 게 다름 아닌 1896년 조선시대라는 겁니다. 오호. 우리나라 1호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은 바로 고종 시절에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문신이었던 민영환 선생입니다. 1896년 고종은 민영환 선생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전 구간이 개통되기 전이었던 시절 민영환 선생 일행은 상하이에서 프랑스행 배를 타고 홍콩을 거쳐 가려고 했지만 배를 놓치는 바람에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가는 백길을 선택. 일본 도쿄를 거쳐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됐는데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갔네. 네. 당시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민영환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층 건물 오르고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을 헤아려 아래층에 한 칸의 집을 마련해 전기로 마음대로 오르내리니 기가 막힌 생각이다. 민영환 선생은 캐나다 몬트리올을 거쳐 미국 뉴욕에 도착. 그리고 뉴욕에서 대서양을 항해해 영국 리버풀 항에 도착했는데요. 어머머. 진짜 돌았다.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로 이동. 와. 그곳에서는 육로를 통해 독일, 폴란드를 거쳐서 약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그렇죠.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잖아요. 거의 뭐 쉬시기나 하셨겠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됐을 것 같아. 얼마나 신기했을까? 러시아 도착 약 일주일 만에 열린 러시아 황제 대관식. 하지만 민영환 선생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관모를 벗지 않으면 대관식이 진행되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당시는 대한제국 이전이라 조선의 관료로서 예복을 갖추고 제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영환 선생과 그 일행은 대관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휴, 저렇게 한 달 반을 고생해서 갔는데, 아휴. 그러니까 의관을 정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또 선비의 자질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 시대 정신이 있었죠. 집중하신 거죠. 민영환 선생은 3개월 이상 러시아 각지를 방문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흑룡강을 건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른 후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장 6개월 21일 동안 태평양은 물론 대서양까지 건너 11개 나라를 돈 이 대장정이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였던 겁니다. 민영환 선생은 이후에 해천추범이라는 기행문을 통해 당시 접했던 서양 열강의 선진 문물 모습과 그에 대한 감상을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한 개인의 경험이 곧 국가의 미래가 되던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덕분에 조선이 조금은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1호가 될 수 있어 19 2탄 12위를 공개합니다. 운전면허 첫 번째 합격자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자격증이 하나 있죠. 우리 국민 약 3,300만 명이 땄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취득한 국가고시 자격증, 운전면허증. 수능 치고 이제 나이 되면은 바로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이잖아요, 사실. 너무 갖고 싶어서 땄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운전면허증은 성인이라면 손쉽게 딸 수 있는 아주 흔한 자격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1호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누굴까?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만만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웬만하면 고정이에요. 뭐 선글라스, 뭐 커피. 그다음에 뭐 전화 통화.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운전면허 1호 소유자는 누구냐? 때는 바야흐로 1913년 서울 낙산 부자 이봉래가 일본인들과 함께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아니, 차가 있으면 뭐하노?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같은 해 아예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 시험장인 경성 자동차 운전 양성소를 설립. 어머.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운전면허 시험장을 차려놨는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강습료는 필요 아니합니다.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발굽 대신 바퀴 달린 자동차. 운전은 경성자동차 운전양성소. 그렇게 겨우겨우 10명의 수강생을 모집. 이 10명 중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 소지자가 탄생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앞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낙산 부자 이봉래 아들 이용문. 당시엔 요즘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학원을 졸업만 하면 면허를 발급받았는데요. 이용문은 귀한 대접을 받고 약 2개월 만에 단기 속성으로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사업을 도우려고 면허를 딴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당신 차도 너무 귀할 때고 운전이란 개념 자체가 확연하게 없을 때 아니었겠어요. 그렇지. 정말 귀한 운전자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흔하디 흔한 자격증이지만 한때는 귀하고 귀했던 자격증. 뭐 우리가 딴 운전면허는 어쨌든 국가고시라는 거. 1호가 될 순 있어 19, 2탄 11을 공개합니다. 모모로 시작된 한국보험사. 두 기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즘 실비, 자동차, 화재 등등등 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보험은 과연 언제 누가 보장받았을까? 지금부터 제가 우리 보험사 중 최초의 1호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지? 자, 우리나라 1호 보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소였습니다. 헛똑똑이들 같으니라고. 너무 뜻밖이다. 소로 농사 짓고 집도 사고 자식들 학교 보냈던 우리나라. 그래서 1897년 6월 이 땅에 대조선보험회사에 의해 최초로 보험이 도입됐을 때도 사람이 아니라 소가 보험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증권은 무려 관청에서 공식 인가. 소 크기에 상관없이 마리당 한 양을 내시오. 소가 죽으면 크기에 따라 40에서 100냥을 드리겠소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3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소의 크기에 따라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당시 소 보험 제도는 독립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1호 보험인 소보험은 도입된 지 약 100일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 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를 거래할 수 없게 하란 말이다. 친일파 이완용의 형이자 농상공 대신 이윤용의 압박뿐 아니라 당시 보험이란 제도가 낯설었던 백성들은 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인 우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보험이 자리 잡질 못했던 것이죠. 그냥 돈 뜯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식이 나빴을 때네. 우리 역사와 함께한 보험 1호들 앞으로도 든든하게 보장해 주세요. 1호가 될 수는 있어 19, 2탄 10위 공개합니다. 한국 최초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술자리예요? 약간 술을 좀 드셨어요. His episode Why He Drinks 라는 제목으로 에 올라온 이 영상. 동료들이 실현당한 남성을 위로해주는 내용입니다. 1분 42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쓰이게 됩니다. 우와, 특별한 분이야? 야, 이걸 못 맞춘다고요? 특별한 사람이야? 나 정말 대화하기 싫네. 이게 아니면 우리나라의 너튜브에 올라간 영상 1호인가? 사실 이 영상의 업로드 날짜는 무려 18년 전인 2005년 8월 9일 세계 최초의 너튜브 영상이 업로드되고 불과 3개월 뒤였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한국 최초의 너튜브 영상이자 한국 1호 너튜버의 탄생입니다.
가장 긴 경력을 갖고 있는 너튜브 연구죠. 아직까지 활동하신다면. 그렇죠. 네. 최고 경력에. 원래 그 너튜브 창립자가 동물원에서 찍은 게 너튜브 첫 번째 영상이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미했던 쭉.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최초인 거네요. 너튜버계의 시조세, 한국 너튜버의 아버지. 그 정체는 바로 찬이윤, 윤석찬 씨로요. 당시 그는 회사 야유회를 갔을 때 찍은 영상을 재미삼아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한국 너튜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부자께서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요. 여러분, 너튜브 이전에 일반인이 촬영한 인터넷 동영상 뭐가 있었습니까? UCC. 아, UCC. UCC 공모전 많이 했어 우리. 많이 했었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단체로 춤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그래. 텔미 나왔을 때 막 UCC 경찰 였죠, 무슨 UCC. 중학생 엄청 많았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너튜브란 신세계를 영접한 윤 씨는 국내 UCC 열풍에 한몫한 D사, TV팟 출시에도 기여. 그리고 개발자란 본캐답게 18년 동안 쭉 너튜브에 IT, 클라우드 기술 관련 영상도 업로드하면서요. 우와. 한국 1호 너튜버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계속 하시네. 역사를 만약에 역사책을 쓴다? 그럼 저분이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 거네.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2탄 5위를 공개합니다. 1억 4천만 원에 팔린 모모. 2021년 프랑스의 한 경매장에서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자, 축하드립니다.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무려 10만 7천 유로, 한화 약 1억 4천만 원이란 거액에 낙찰된 이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 야. 영국의 한 이동통신사 V사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NFT로 발행한 건데요. 와.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문자 메시지. TEST일 것 같습니다. 아, 테스트로 보낸다. 테스트. 저걸 했던 사람들끼리 테스트 삼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HI, 하이? 아예 인사였을 것이다. 가는지나 보는 거지. 때는 1992년 12월 3일. 당시 영국 V통신사의 이사 리처드 자비스는 한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들뜬 그때 자비스의 이동형 전화기에서 울린 신호. 자비스가 수화기를 들자 작은 액정 화면에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내용은 누군가의 명언도 아니고 절절한 사랑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가 된 그 내용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당시 V통신사의 단문 메시지를 개발 중이던 엔지니어 닐 페버스가 테스트차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야, 테스트는 맞았는데 TEST는 아니었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보냈네요. 의미 있다. 야, 멋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30년 후인 2021년 NFT화된 세계 최초 1호 문자로서 무려 약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최초의 문자를 보낸 주인공 닐 페버스는 제가 보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역사의 전환점이 됐어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순히 리처드가 크리스마스 파티 중이었기 때문에 인사차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술로선 오로지 발송만 가능. 답장을 받을 순 없었지만요. 이후 관련 기술이 발달하며 1993년 휴대폰 업체 N사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 이후 우리는 편리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저 1호라는 게 저 정도 값어치 하네요. 네, 정말 훌륭한 거였네. 역사를 바꾼 순간 아닙니까? 네. 그러네. 세계 최초의 문자 메리 크리스마스. 역사적인 1호가 있었기에 우리가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2탄 4위 공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발급된 모모. 1976년 이집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이미 사망한 고인에게 이것을 발급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고인한테 발급했는데 화제가 돼? 약간 면허증 같은 거? 면허증. 옛날에 처음 봤는데 잊고 있었다가 나중에 찾아 드린 거지. 운전면허증. 그런 거. 그 정체는 바로 여권이었습니다. 에? 아니? 고인에게 신규 여권을 발급해 준 겁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었던 이 사건.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여권의 주인인 고인의 정체가 바로 기원전 13세기. 고대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파라오. 3000년 된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1881년 발굴된 람세스 2세의 미라는 머리카락까지 온전히 보존, 문화적 가치가 컸기에 발굴 이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람세스 2세 미라를 연구하던 중 미라 머리에서 곰팡이를 발견.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요. 문제는 당시 이집트가 미라 보존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인류의 유산이 사라질 위기. 결국 이집트 정부는 프랑스로 미라를 이송해 치료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추후에 파라오를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집트는 소중한 자국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문화재 반환 문제도 휘말릴까 봐. 우리나라도 한두 개입니까? 좀 외교장관. 줘라 이제. 그 안전장치를 이걸로 이제 건 거네요, 여권으로. 참고로 세간에 람세스 2세 여권 사진으로 알려진 건 진짜 여권 사진이 아니라 한 고고학 사이트에 예시로 게재됐던 이미지였습니다. 람세스 2세 진짜 여권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여권엔 실제 람세스 2세 미라의 사진이 있고 직업엔 킹, 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의 킹이래.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람세스 2세 미라는 1976년 여권을 들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도 워낙 또 귀한 몸이기 때문에 잘 대접하지 않았을까. 람세스 2세 미라는 프랑스 군용기로 이송됐고요. 프랑스 르브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땐 프랑스 국무장관이 직접 환영. 람세스 2세 미라가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연구원들이 미라의 곰팡이균을 파악해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다행히 완치된 람세스 2세 미라는 무사히 여권 만료일 전에 이집트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는 뭐 학생 경험을 토대로 좋은 내용은 아닌데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렇게 땀 흘림이라든가 이모티콘이 없어요. 너무 건조하지. 저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문자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건 좀 괜찮아요.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부드러워지네요. 잠깐 저기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죄송한데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의 탄생이에요? 네. 요즘 문자 메시지, 댓글, 각종 채팅, 사람들이 소통할 때 글과 함께 덧붙이는 이모티콘. 사람의 표정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미처 못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확인이 꼭 들어와요. 제 기분에 대해서. 화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필수가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는 이모티콘을 가장 먼저 쓴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이모티콘이 처음 등장한 건 1982년 9월 19일 오전 11시 44분 미국의 C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82년에. 그랬나 봐. 앞서 나가셨는데? 세계 1호 이모티콘을 올린 사람은 학생이 아닌 컴퓨터학과 교수인 스콧 팔먼. 그는요. 인터넷에 글만 쓰면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알 수 없어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별할 수가 없죠. 글로 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 글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오해하고 다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모티콘 바로 이겁니다. 구두점인 콜론으로 눈을, 하이픈으로 코를, 괄호로 웃는 입꼬리를 나타내서요. 이 조합으로 웃는 얼굴 이모티콘과 또 찡그린 얼굴 이모티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라삐 프렌즈나 카삐 그 캐릭터들의 원조네요. 그 녀석들이.
이 최초의 이모티콘은 팔먼 교수가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아주 핫해져서 한 달도 채 안 돼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에까지 인기. 그렇게 탄생한 1호 이모티콘은 점차 전 세계에 퍼져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는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이모티콘까지 정 기자님. 다양한 이모티콘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